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평범한 날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허겁지겁 출근을 하고 퇴근하면 집에 돌아와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그 단조롭지만 따뜻한 일상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루가 지루해도 주말이 조금 답답해도 그래도 그것이 가정이라는 안온한 울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평범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사이에도 아내가 자꾸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자주 연락해?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단톡방이야. 프로젝트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돼. 그 대답은 이유가 타당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은 애매하게 흔들리는 얼굴. 화면 속에는 뭔가 중요한 말이 오가는 것 같았지만 제가 눈길을 주면 곧장 휴대폰을 뒤집어 엎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원래 저 앞에서 휴대폰을 숨기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 모습은 도무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내가 갑자기 외출을 한다는 말이 늘어갔습니다. 친정에 좀 다녀올게. 갑자기 연락 온 친구가 있어서. 동창회가 있다더라. 핑계는 다양했지만 하나같이 너무 급작스럽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하루는 새벽 1시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친구 만나서 밥 먹다가 늦었다라는 말로 쉽게 둘러댔지만 그 시각까지 친구와 밥을 먹었다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의심이 싹 트는 순간 모든 행동이 달리 보였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급히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순간 세상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 너밖에 없어.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문장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맥박은 귀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은 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상은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맛이 사라졌고 웃는 아내의 얼굴은 가식처럼만 보였습니다. 아내가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왜 그래? 걱정스레 묻는 목소리조차 저를 속이는 가면극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아내에게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내는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히려 당신이 이상해. 요즘 의심이 많아졌어. 그 말은 제 가슴에 또 다른 칼을 꽂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하지만 의심은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외출을 한다며 나갔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고 3시간 넘게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는 듯 전화를 수십 번 걸었고 결국 돌아온 건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미안, 폰 배터리 나갔어. 3시간 동안 충전도 없이 거리를 헤맸다는 말, 이제는 하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은 누구지? 저는 직장 동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닌지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동료는 잠시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이미 뭔가 있는 거야. 그 말은 마지막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퇴근하면 귀가 시간을 기록하고 외출할 때마다 행선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모호한 대답뿐이었죠. 휴대폰은 더 이상 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패턴락을 설정했고 제가 슬쩍 농담처럼 말을 꺼내자 날카롭게 되받아쳤습니다.
내 사생활이야. 결혼했다고 다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사생활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닫힌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무너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는 틈을 타 옷주머니를 뒤지고 카드 내역을 훑어봤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눈앞의 의심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하루 같지 않고 점점 제 자신이 부서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에 떴던 이름은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님께서 제게 직접 연락을 주시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진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니? 잠깐 나 좀 보자. 그날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거기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눈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빙빙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오늘도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는 말. 예전에는 제가 집에 들어오면 반가워하며 맞아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족보다 바깥의 약속이 더 소중한 듯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서운하다는 감정을 넘어 무덤덤한 허무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무엇을 잘못했지? 를 묻게 되었습니다. 제 불안이 마치 환상처럼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그럴 리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휴대폰 진동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장모님. 손끝이 저렸습니다. 장모님께서 제게 직접 전화를 주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저녁 늦게 전화를 주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급히 통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전화를 타고 흐른 목소리는 제가 알던 따뜻한 온기와는 달랐습니다. 낮고 가라앉았으며 어쩐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지금 시간 괜찮니? 잠깐 나 좀 보자.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본능적으로 큰일이구나 느껴졌습니다. 저는 급히 겉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자리, 채광을 피해 앉은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검은 외투를 걸치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챌 수 없게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제 눈에는 단박에 장모님임이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장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마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식은 눈빛 속에 오래 참아온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끝에 장모님이 봉투를 제 쪽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이걸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서류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저의 내장이 뒤틀리듯 아프게 웅크려졌습니다. 그곳에는 제 아내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웃는 장면, 차 안에서 친밀하게 얼굴을 가까이 하는 장면, 그리고 모텔 앞에서 나란히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 그 사진 속 표정은 제가 한때 보았던 아내의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아닌 낯선 남자를 향한 웃음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사진조차 제대로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간신히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 질문은 사실상 답을 알면서도 차라리 틀리길 바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하게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딸을 이렇게 키운 적 없어. 하지만 널 속이는 건 두고 볼 수 없었다. 그 한마디는 칼처럼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제 분노와 슬픔은 물론 장모님의 고통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장모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찍은 건 아니야. 하지만 우연히 지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됐어. 처음에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내가 낳은 애니까. 하지만 그게 사실이더라. 장모님이 손에 힘을 주며 테이블을 움켜쥐셨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었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그런데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저는 대답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장모님의 입술이 굳게 닫혀 있다가 벌떡 열리듯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엄마까지 내 인생 간섭하지 말래. 지금이 어느 시대냐고, 결혼했다고 여자 인생 끝나는 거냐고 소리치더라. 그 순간 눈앞이 어지러질했습니다.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의 본심이 저런 것이었다니. 끝내 한마디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나는 감싸고 싶었다, 처음엔.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더 다칠 게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직접 얘기하려고 나온 거야. 사람이 잘못한 건 결국 밝혀지게 돼. 그건 내 딸이라도 예외가 아니야. 저는 그 순간 너무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고통, 장모님이 가장 먼저 진실을 알았다는 충격, 친정어머니조차 등을 돌릴 정도로 아내가 망가졌다는 절망. 그러나 동시에 뜨겁게 올라온 것은 이상하게도 위로였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도 아내의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끝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흘러간 몇 시간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의심도 배신도 아닌 진실이 적나라하게 제 앞에 놓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장모님과 저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장모님과 마주 앉았던 그날, 봉투 속 사진으로 아내의 배신을 확인한 이후 제 심장은 멍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진만큼이나 제 영혼을 파고든 건 장모님이 흘린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딸을 이렇게 키운 적 없어. 그 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닌 어머니로서의 절규였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장모님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배신당한 남편으로서의 제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장모님은 미약한 목소리로 숨을 고르더니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그 애가 이상해진 건 벌써 꽤 됐어. 너도 아마 모르고 지나쳤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거든.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내가 변했다는 낌새를 장모님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니?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장모님은 차분히, 그러나 눈빛 깊숙이 알 수 없는 고통을 담은 채 자신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맞벌이에 육아의 부담, 쌓여가는 스트레스가 아내를 지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도 대화가 줄었고 이유 모르는 짜증을 부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평소엔 사진을 찍어 가족 단체방에 보내던 애가 갑자기 행동을 완전히 바꿔버렸답니다. 제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기 전 장모님은 이미 딸의 낯선 태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집에서 전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통화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 톤이 달랐답니다. 남편과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뉘앙스. 그 순간 장모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은 착각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더라. 계속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잖아. 남편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으로 확인했을 때보다 더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새어나오는 달콤한 목소리는 곧 아내가 집 안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장모님은 어느 날 딸을 붙잡고 정면으로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요즘 왜 그러는 거냐? 무슨 문제 있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상상 못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뭔데 내 인생 간섭해? 결혼했다고 여자의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돼? 그 말은 장모님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놨습니다. 친정을 제일 먼저 찾던 애가 이제는 어머니까지 밀어내며 적대적으로 변한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해? 내 사생활이야. 그 말들이 장모님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역시 숨어있던 본 모습은 저 하나를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때 난 알았어. 뭔가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걸 저질렀구나 싶었어. 처음엔 은폐하고 싶었지. 나도 엄마니까. 하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더라. 그래서 결국 너에게 말한 거야. 내가 가만히 있다면 너는 끝까지 속을 테니까. 그건 내가 못 보겠더라. 저는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존재가 그 순간에는 가장 큰 구원이었고 동시에 가장 비참한 증거였습니다. 친모가 딸을 감싸지 않고 오히려 사위 편에 서서 진실을 고발해야 하는 상황. 그것은 이미 가정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겨우 짤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본 거예요? 장모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하셨습니다. 적어도 1년 전쯤이야. 너는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쁘고 집에 늦게 오는 날도 많았잖아. 그때부터 그 애가 점점 달라졌어. 그러다 결국 나는 어느 날 사진 같은 증거까지 보게 된 거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차갑게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집에서는 사랑받는 아내 하지만 친정에서는 어머니에게조차 나를 세우며 자신을 방어하는 또 다른 얼굴. 장모님은 마지막으로 낮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단언했습니다. 내 딸이지만 이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나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어. 그 말은 정직한 칼날 같았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장모님의 고백은 저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의지를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장모님은 말없이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속 같은 목적을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는 것,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과의 대화 이후 저와 장모님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강한 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더는 회피도 눈가림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증거를 더 단단히 쌓고 그 결과를 아내 앞에 명확히 내보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장모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흥분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먼저 흔들리면 그 애는 더 교묘하게 숨길 거야. 딸이든 뭐든 이제는 냉정하게 봐야 해. 그 말은 저의 망설임과 우유부단함을 잘라내는 칼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손댄 건 금융 내역이었습니다. 공동 계좌는 매달 생활비와 카드 비용이 빠져나가는데 거기서 이미 흔적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결제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말 오후 2시,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 결제. 아내가 저에게는 대학교 동창을 만난다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평일 대낮 미용실 결제. 그날 아내는 저에게 두통 때문에 병원에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대신 미용실에 간 겁니다. 그 모든 내역을 장모님은 작은 수첩에 꼼꼼히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날짜, 시간, 결제 장소. 마치 수사를 하는 형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비현실감을 느꼈습니다. 내 아내의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 장모님이 직접 주석을 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은 위치 확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여러 차례 외출을 핑계대며 집을 나갔지만 어디를 갔는지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의 입에서 무겁게 흘러나온 한마디. GPS 달아야겠다. 저는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엄마로서가 아니라 같은 피해자로서 말하는 거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어. 이대로 두면 너만 끝까지 속고 끌려다닐 거야. 그 말에 압도된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평소 자주 몰고 다니는 차량이 있었기에 지인 정비소를 통해 GPS를 부착했습니다. 긴급 점검이라 둘러대고 자연스럽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숨길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기 아내는 오히려 더 다정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를 반가워하며 웃고 밥상을 차리고 생전하지 않던 농담까지 건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내 안의 의심을 달래려는 연기 같았습니다. 순간순간 저는 갈팡질팡했습니다. 혹시 내가 과민한 걸까? 혹시 진짜 오해였던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내는 대학교 친구들 만나러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 GPS 앱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시내 카페 거리 근처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20분 뒤 표시된 위치는 낯선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주거지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었죠. 지도상에 표시된 건 고급 모텔 밀집 지역.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장모님의 손등이 파르르 떨렸고 제 심장도 귀를 찢을 듯 쿵쿵 울렸습니다. 그때 장모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야겠다. 눈으로 직접 봐야 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 딸이라도 그 진실을 확인해야 해. 우리는 곧장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 공기는 얼음처럼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쥐었다 풀기를 반복했고 장모님은 창밖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목적지 근처 좁은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텔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검은 롱코트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낀 채 한 남자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호흡은 멎을 듯 위태로웠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표정. 제가 한때 사랑했던 그 미소가 지금은 낯선 남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듯 묵묵히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셔터 소리는 또박또박 이어졌습니다. 몇 장을 찍고 난 뒤 장모님은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됐다. 증거는 확보했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자. 그 말 위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엉켜 눈앞의 현실조차 똑바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차를 돌리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속에도 동시에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이 번져왔습니다. 아내의 이중적인 삶, 숨겨온 거짓, 그리고 그 뒤에 붙은 남자까지.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 안에서 장모님과 함께 모텔 앞을 지켜봤습니다. 눈앞에서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아내와 낯선 남자의 모습은 제 삶 전체를 일시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제가 아닌 이름조차 모르는 남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차장 불빛 아래서 아내가 남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연인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호흡은 완전히 끊어질 듯 막혔습니다. 마치 심장이 차가운 호수에 잠겨버린 것처럼 식어갔습니다. 옆자리에서 장모님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셔터를 누르는 손은 집요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결의가 묻어났습니다. 됐어. 잠시 후 장모님이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더는 안 봐도 되겠다.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의 분노와 체념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너무 커져 오히려 공허하게 가슴속을 비워버렸습니다. 장모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으로 얼어붙은 손만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도리어 상쾌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순간 제 이빨이 부서지도록 악물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 나오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장모님에게 건넨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야. 부드럽고 애교 섞인 말투. 전날 모텔 앞에서 보였던 표정과 동일한 얼굴로 태연하게 어머니 앞에서 아양을 떠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주먹 쥔 채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놀라울 만큼 태연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니?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저를 향해 날카롭게 스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긴급히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종이와 펜 그리고 수첩이 놓였습니다. 이제 더는 의심이 아닌 증거를 확정적으로 쌓아야 할 때였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밀려오는 분노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사진 몇 장으로만은 부족하다. 법적으로도 마지막 순간을 대비하려면 더 필요해. 철저하게 모아서 절대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은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냉정한 전사가 되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내의 동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GPS 움직임, 카드 내역, 핑계와 실제 시간을 일일이 비교하며 눈에 띄는 불일치를 찾아냈습니다. 놀랍도록 많았습니다. 동창회라던 날은 사실은 서울 외곽 레스토랑.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갔다던 날은 사실은 고급 미용실. 친정에 간다던 날은 기록은 전혀 없는 모텔촌. 둘째, 우리는 주변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상가 주인들에게 CCTV를 부탁했고 장모님은 차분히 날짜별로 체크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와 남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셋째, 결정적 증거는 디지털에서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오래전 사용했던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 조합을 떠올렸습니다.
기념일과 생일을 섞어 입력하자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옥 같은 대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 당신 없인 죽을 것 같아. 남편 눈치 보느라 힘들어 죽겠어. 이번엔 더 멀리 가자. 그날 너무 좋았어. 우리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될까? 메시지는 구토가 나올 정도로 애정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시간대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오후 수십 번의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화 중에는 장모님까지 언급돼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눈치챈 것 같아. 근데 내가 대들었더니 조용해졌어. 역시 엄마도 날 못 막아. 그 문장 앞에서 장모님은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빨을 악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애를 낳았단 말이지.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제 분노는 이미 인간적인 경계선을 넘어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제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날짜와 기록, 증거물이 차례대로 줄지어 있었고 그 위에 우리 두 사람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장모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이미 흔들림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한다. 내 딸이라고 해도 이건 감쌀 수 없다. 넌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끝까지 싸워도 된다는 확신을. 그리고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는 점을. 우리는 그렇게 아내와 상간남의 파국을 향해 치명적인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처럼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태연하게 웃으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장 좀 보러 나갔다 올게. 저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은 간단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하지만 그 미소는 껍데기였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장모님의 눈빛 속에는 이미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차례 확인한 흔들림 없는 마지막 준비의 눈이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장모님은 제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오늘 끝내자. 더는 미룰 필요 없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 풍경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증거물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습니다. 모텔 앞 사진,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의 영상 캡처, 클라우드에서 복원한 메시지 대화, 그리고 상간남과 찍힌 SNS 사진까지. 모든 흔적들이 피할 수 없는 진실처럼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들어오자마자 기분 좋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발자국 멈춰 선 자리에서 눈을 크게 뜬 채 테이블 위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놀람보다는 덜미 잡힌 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폭발할 듯 울렸습니다. 참아왔던 분노가 솟구쳐 목소리가 무너져 나왔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어? 내가 이렇게 참고 그렇게 믿었는데, 내 웃음 하나 믿으려고 내가 얼마나 버텼는데, 그게 다 내가 눈치가 없어서 가능했던 거야? 제 목소리는 터져나오는 절규 같았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떨며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금세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을 내뱉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그냥 잠깐 감정에 휩쓸린 거야. 별거 아니었어. 그냥 잠시 외로운 마음 때문에. 그 순간 장모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었다고. 목소리는 날 선 칼날 같았습니다.
아내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모님의 손이 식탁 위에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가 흩날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널 이렇게 키웠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수없이 말했잖아. 그런데 넌 그걸 이렇게 짓밟은 거야. 너는 지금 자기가 뭘 한 건지 알기는 하니?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었어. 남편은 맨날 일만 하고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고 나도 외로웠어. 나도 사람인데 잠깐 흔들릴 수 있잖아.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저의 분노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외로워서? 그게 내 변명이야?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너랑 우리 생활 지키려고 한 게 다 내 외로움이라는 단어 하나로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입 맞추고 모텔까지 드나든 게 다 외로워서라는 말로 씻겨지는 거냐고. 아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끝으로 옷자락을 움켜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곧 인정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 수없이 물었지. 요즘 왜 늦게 들어오냐고. 왜 거짓말하냐고. 근데 넌 내 말에 고개를 들기는커녕 오히려 날 몰아세웠어. 엄마가 뭔데 내 인생에 간섭하냐고 소리쳤지. 그때 난 알았다. 너는 이미 선을 넘어 있었다는 걸. 장모님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잔뜩 웅크린 자세로 울먹였습니다.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엄마, 당신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나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하지만 그 사과는 어느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는 눈앞에 있었고 이미 모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어. 내가 한 짓은 실수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선택이었고 반복이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다. 나는 내 엄마지만 이건 감쌀 수 없다. 너를 사람으로 낳았을 뿐 이렇게 망가진 인간으로 키운 적은 없어. 그 마지막 말은 아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어머니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가정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부터는 처벌과 결과의 영역이라는 걸. 그렇게 우리는 무너져 흩어진 거실 한복판에서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아내와 정면으로 대면한 이후 제 안의 모든 희미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더는 변명도 용납도 없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이미 그 자리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돌아와야 할 때였습니다. 제가 택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처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옆에는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날 장모님은 처음 만난 변호사 앞에서도 담담히 상황을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도 있고 딸과 상간남이 함께 찍힌 사진도 이만큼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 위치 기록, 카드 내역까지 다 모았습니다. 변명할 구석은 없을 겁니다. 책상 위에 놓인 증거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사실상 완벽합니다.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이혼 소송 모자랄 게 없습니다.
상간남 신원까지 확보됐으니 법적으로 움직이면 결과는 확정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아프고 쓰렸지만 최소한 이 고통이 끝나가고 있다는 확신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각각 3천만 원씩 위자료 청구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서에는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혼인 파탄의 전적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 문장은 차갑지만 제겐 뜨겁게 벼려진 칼 같았습니다. 상간남은 곧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중견기업의 팀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와 체면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보한 증거가 회사 인사팀에 전해지자 사건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결국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혼 소송은 곧장 시작됐습니다. 양육권은 상간남의 전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직장도 가정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명예 실추뿐이었습니다. 한때 제 아내와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얼굴은 이제 철저히 몰락으로 가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혼 절차는 냉정하게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최소화됐고 오히려 제가 숨죽여 모아온 자산은 철저히 지켜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녀의 책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배반하고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중대한 책임. 이혼이 성립된 순간 아내는 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집으로 발을 들이려 했지만 장모님은 단호히 막아섰습니다. 내 집에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난 널 낳았지만 널 이렇게 키운 적은 없다. 그 말은 아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시원 같은 좁은 임시 거처를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니에게, 심지어 연인이라 믿었던 남자에게도 외면당한 채 홀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6천만 원의 위자료는 무자비하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상간남과 나눠야 했지만 그조차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빚을 내고 친구들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 충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뻔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녀는 점점 고립돼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다 무너졌어. 엄마도 날 버렸고 그 사람도 날 몰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아무런 파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가끔 모든 일이 지나간 뒤에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믿었던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참으며 그녀에게 여지를 준 걸까? 하지만 결국 결론은 같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아무리 감추어도 아무리 웃으며 거짓말을 해도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배신의 대가는 모든 걸 앗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평범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배신 앞에서 침묵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파멸의 동반자라는 것을. 이제 그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정도 신뢰도 체면도. 제가 끝내 쥐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 자신을 끝까지 지켰다는 사실. 카메라 앵글이 흐릿하게 꺼지듯 제 목소리는 뼈에 새기는 듯 차가운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행복은 결국 무너져 내릴 뿐이다.